밤에는 너무 힘들다는 65세 여성이 재혼 후 남편에게 한 충격적인 발언. 이건 모르고 재혼했다가 더 큰 앙금만 남았습니다. 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뭐 이런 사연이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면 왜 재혼을 했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걸 굳이 경험해보고 깨달은 거죠. 개차반 같은 남편과 사별 후 무난하게 혼자 잘 지냈지만 왜 이제 와서 그랬는지 너무 후회합니다. 혹시나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면 남편은 한마디도 없이 밥을 먹었죠. 숟가락 소리만 덜그럭덜그럭 들리는 아침 식탁에서 저는 항상 눈치를 봤어요. 혹시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도 가끔 밥이 너무 질다, 국물이 싱겁다, 이런 말만 툭툭 던졌습니다. 차를 타고 어딘가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운전석에 앉은 남편은 제가 길을 잘못 알려주면 아니, 당신이 뭘 아냐?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말했죠. 그럴 때면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저는 그냥 창밖만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나무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들 앞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내 엄마가 좀 더 똑똑했으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아들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황하면서도 뭔가 저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저는 늘 참았습니다. 그게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화장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볼이 푹 꺼지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웃는 것도 잊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10년 전 갑작스럽게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죠. 그렇게 사별 후 저는 시골 읍내로 내려와서 작은 커피점을 열었습니다. 전에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사람들과 부담 없이 대화하는 건 익숙했거든요. 손님들이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커피 내리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달래주었죠. 그런데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으면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있으면 나는 이렇게 혼자 살다가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특히 비 오는 날 밤이면 더 그랬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가게 안에서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와 턱에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혼자 지내던 어느 날 마을 복지회관에서 자선음악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커피 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날이 제 인생을 바꾼 날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날 오후 복지회관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커피 보온병과 종이컵들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관 안은 따뜻한 조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오랜만에 느끼는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무대 위에는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한 남자가 서서 건반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뭔가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죠. 저는 그분을 힐끗 보다가 커피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종이컵을 늘어놓고 커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손이 미끄러져서 컵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죠. 회가 나니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저는 당황해서 휴지를 찾으며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하다니 정말 창피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휴지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올려다보니 무대 위에 있던 그 남자분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커피 향보다 더 따뜻하신 분 같아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연주하셔야 하는데. 저는 더 당황했습니다. 연주자가 직접 바닥을 닦아준다니요. 그런데 그는 천천히 일어서면서 음악은 마음이 편해야 좋은 소리가 나거든요. 지금 마음 편하시죠? 하고 물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오창수라고 해요. 은퇴한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그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도 얼떨결에 한미정이라고 합니다. 읍내에서 커피점을 하고 있어요. 하고 대답했죠. 그러자 창수 씨가 그럼 제가 자주 찾아뵙겠네요. 좋은 커피 마시러 말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연주가 시작됐어요. 창수 씨가 무대 위로 올라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회가 나니 조용해지자 그는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어요. 피아노 소리가 회관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너무 아름다운 선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창수 씨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의 손놀림이 너무 우아했고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음악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나왔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제부터인지 이런 감동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창수 씨가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저를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창수 씨는 정말 자주 제 가게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커피 한 잔만 시키고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점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그럴 때마다 저는 묘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거든요. 창수 씨가 가게를 찾아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제 손을 살짝 잡더니 말했어요. 미정 씨, 저 혼자 사는 게 참 외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는 집이 너무 쓸쓸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뭔가 짠해졌어요. 저도 매일 혼자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하지만 가끔은 정말 외롭죠. 그렇게 대답했더니 창수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나 미정 씨랑 같은 집에서 아침 맞이하고 싶어요. 함께 커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63살이 되어서도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창수 씨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눈빛도 간절해 보였어요. 갑작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누군가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창수 씨는 제 반응을 보더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심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수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누군가와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이미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저에게 다시 기회가 올 줄 몰랐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결정하기 전에 아들한테는 말해야겠더라고요. 전화를 걸어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아들아, 엄마가 요즘 좋은 분을 만나고 있어. 피아노 연주하시는 분인데 참 좋은 사람이야. 아들은 처음에는 엄마가 행복하면 좋죠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그분 성함이 뭐예요?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피아노 연주자라고 하셨는데 연주 기록이나 활동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창수 씨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어디서 살았는지, 어떤 연주를 했는지, 가족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만으로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 혹시 사기꾼은 아니죠?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던데. 아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만나보지도 않고 왜 그런 말을 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창수 씨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제 마음이었어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올까요? 혼자 늙어가는 게 더 무서웠어요. 다음 날 창수 씨가 가게에 왔을 때 저는 말했어요. 좋아요. 함께 살아봐요. 대신 혼인신고는 조금 더 지켜본 후에 하는 걸로 해요. 창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미정 씨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죠. 창수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수 씨가 먼저 일어나서 물을 끓여놓고 있었고, 제가 아침을 준비하면 미정 씨가 차려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면서 맛있게 드셨어요. 그런데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창수 씨가 제 집 작은 방 하나를 자기 작업실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거기에 전자 피아노를 들여놓고는 하루 종일 그 방에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피아노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예술가니까 작품 활동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제가 밥상을 차려놓고 창수 씨, 밥 드세요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면 피아노 앞에 앉아서 뭔가에 홀린 듯이 건반만 두드리고 있었죠. 창수 씨, 식사하세요. 다시 한번 불러도 지금 중요한 악상이 떠오르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하고 말했어요. 그러면 저는 할 수 없이 혼자 밥을 먹어야 했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럴 거면 혼자 사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말을 걸어봤어요. 창수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그런데 창수 씨는 피아노에서 눈도 떼지 않고 미안해. 지금 정말 중요한 순간이야. 이 선율을 놓치면 안 돼 하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루는 청소를 하다가 창수 씨 방에 들어갔어요. 피아노 위에 악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는데 그중 한 장 귀퉁이에
펜으로 쓴 글씨가 보였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모든 관계는 악상이 떠오르기까지의 도구일 뿐. 그 글을 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구라고요? 저를 도구로 본다는 말인가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달랬어요. 예술가들은 다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겠지. 창작을 위해서는 모든 걸 영감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편했어요.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오히려 더 외로워진 것 같았거든요. 혼자 살 때는 적어도 제가 주인이었어요. 제 시간에 밥을 먹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창수 씨 눈치를 봐야 했어요. 창수 씨의 물건들이 점점 제 집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거실 소파에는 창수 씨 악보들이 쌓여 있었고 주방 식탁 위에는 창수 씨가 쓰던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화장실에는 창수 씨 세면도구들이 제 것보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했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 집에서 조심스러워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피아노 소리가 나면 발소리를 줄였고 청소기도 창수 씨가 작업할 때는 돌리지 못했어요. 전화 통화도 목소리를 낮춰서 해야 했고요. 저녁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수 씨는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또 피아노를 쳤어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TV를 봤죠. 가끔 창수 씨 방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정말 음악만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창수 씨가 피아노를 칠 때만 행복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저와 대화할 때는 늘 어딘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빨리 피아노 앞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음악만 사랑하는구나. 사람은 아니야. 창수 씨와 함께 산 지 2달이 지나면서 새로운 패턴이 생겼어요. 주말마다 창수 씨가 외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정 씨, 오늘 피아노 레슨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하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그래요. 다녀오세요 하고 보냈어요. 은퇴한 연주자가 레슨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레슨이 있다고 나간 날에는 항상 늦게 들어왔어요. 밤 10시, 11시가 되어서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창수 씨, 술 드셨어요? 물어보면 레슨 끝나고 제자들과 간단히 한잔했어요. 하고 대답했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선생님과 제자들이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주말마다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창수 씨는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와 대화할 시간도 주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가게에서 아는 언니가 카카오톡으로 사진 하나를 보내왔어요. 미정아, 이거 너 남자친구 아니야? 하면서 말이에요. 사진을 열어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창수 씨가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그 여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긴 머리에 예쁜 얼굴이었죠. 창수 씨는 그 여자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렇게 밝게 웃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사진 아래 적힌 글이었어요. 이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다고요? 그럼 저는 뭔가요? 함께 살면서도 창수 씨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언니가 미정아, 괜찮아?
하고 물어봤지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인정하기가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날 밤 창수 씨가 돌아올 때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평소라면 불을 끄고 잤는데 그날은 불을 켜둔 채로 기다렸어요. 창수 씨가 들어오면 그 사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창수 씨가 돌아왔어요. 문을 여는 소리,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역시나 술 냄새와 함께 방으로 들어왔죠. 미정 씨, 아직 안 주무셨어요? 불 켜두고 뭐 하세요? 창수 씨가 물어봤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창수 씨, 오늘 누구랑 만나셨어요? 그런데 창수 씨는 태연하게 제자들이랑 레슨하고 밥 먹었어요. 왜요? 하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여자가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제자들이랑만 만나신 거예요? 다시 물어봤지만 창수 씨는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런 걸 묻는 거예요? 하면서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어요. 5분도 안 되어서 코를 골기 시작했죠. 저는 그 옆에 누워서 멍하니 창수 씨 얼굴을 바라봤어요. 편안하게 잠든 얼굴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도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거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또다시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25년 전 남편이 저를 무시했던 것처럼 지금 창수 씨도 저를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제가 뭘 알겠냐는 식으로, 제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SNS 사진 사건 이후로 창수 씨와 저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는 더 이상 창수 씨를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창수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여전히 매일 피아노만 치고 주말에는 외출하고 저와는 필요한 말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창수 씨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정 씨,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오랜만에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혹시 그동안의 일들을 사과하려는 건가 싶어서 기대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제가 지역 음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창수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다음 달에 중요한 공연이 있는데 앰프가 고장 나버렸어요. 새로 사려니까 1,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창수 씨가 도움을 요청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저를 무시하더니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도와주면 창수 씨가 저를 다시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1,000만 원이요? 제가 되물었더니 창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연 수익이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한 달, 늦어도 2달이면 충분해요. 미정 씨가 아니면 도움받을 곳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1,000만 원은 제가 학교에서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의 일부였어요. 노후를 대비해서 조금씩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죠. 나중에 몸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어요. 그런데 창수 씨는 그런 제 사정은 모르고 당연하다는 듯이 요청하고 있었어요. 창수 씨, 그 돈은 제가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에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창수 씨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저를 사랑한다면서 이런 것도 도와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랑한다면서 도와주지 못한다니요. 정말 제가 인색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하고 말했어요. 창수 씨 얼굴이 환해지면서 고마워요. 미정 씨. 정말 고마워요 하고 말했죠.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창수 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빨리 갚을게요. 공연 끝나면 바로요. 창수 씨가 돈을 받으면서 약속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공연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창수 씨, 공연은 언제예요? 물어보면 조금 연기됐어요. 곧 할 거예요 하고 대답했어요. 2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다시 물어보니 창수 씨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자꾸 돈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제가 먹고 튈 사람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소파에 털썩 앉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3달째 되는 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창수 씨, 정말 공연은 언제 하는 거예요? 벌써 3달이 지났는데. 그런데 창수 씨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 그거 그만뒀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만뒀다고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제 돈은 언제 갚으실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창수 씨가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돈. 맨날 돈 얘기만 하네요.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말았어야죠. 그 말에 제 참았던 화가 폭발했어요. 내 돈, 당신 장난감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어요. 평생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창수 씨는 되레 당당했어요. 그럼 나가라는 거야? 돈 때문에 저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제 돈만 노린 거였구나. 돈 문제로 크게 싸운 후 창수 씨와 저는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창수 씨는 여전히 자기 방에서 피아노만 쳤고 저는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마치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창수 씨가 혼자서 웃고 있는 소리였어요. 웃음소리가 참 기분 좋아 보였는데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렇게 웃은 적이 없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겨서 살짝 문틈으로 보니 창수 씨가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게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창수 씨가 혼잣말을 하면서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타이핑하더니 또 웃었어요. 제가 본지 몇 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런 웃음을 저한테는 왜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수 씨는 저녁 먹고 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실에 앉아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가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뭔가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며칠 후 밤에 또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을 보니 창수 씨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화면이 보였어요.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었거든요. 진동 소리가 부르르 계속 났어요. 창수 씨는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계속 웃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창수 씨 어깨 너머로 휴대폰 화면을 봤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화면에 이런 메시지들이 떠 있었거든요. 오빠, 당신이랑 있으면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오늘 하루도 오빠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창수 씨가 보낸 메시지도 보였어요. 그 여자는 나를 이해 못해요. 당신하고만 있을 때가 진짜 행복해요. 그 여자라는 게 저를 말하는 거겠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어요. 창수 씨는 제가 뒤에 서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그 메시지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여자는 나를 이해 못해요. 이 말이 가장 아팠어요. 저는 창수 씨를 이해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창수 씨에게는 그냥 이해 못하는 여자였던 거예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처음부터 창수 씨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편한 집, 밥 해주는 사람, 돈 빌려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창수 씨가 외출한 사이에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창수 씨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어요. 피아노도 악보들도 옷가지들도 모두 박스에 넣었죠.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해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사실혼 관계 정리 서류를 찾아서 출력했어요.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실상 부부처럼 살았으니까 제대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서류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넣고 식탁 위에 놓았어요. 저녁에 창수 씨가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창수 씨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실혼 관계 정리 서류예요. 혼인신고 안 했어도 우리는 시작한 거잖아요. 나 이 관계도 당신도 완전히 정리하고 싶어요. 창수 씨가 당황해서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하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와 주고받는 메시지들 다 봤어요. 그 여자는 당신을 이해 못한다면서 저를 무시하더군요. 그제야 창수 씨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오해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끝내요. 창수 씨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했던 저였는데도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마음이 허전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커피점 문을 열었어요. 3월 말 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창수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이런 것도 느끼지 못했더라고요. 늘 그 사람 눈치만 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가로수에 연두빛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겨울을 견뎌낸 나무들이 다시 생명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니 왜 그렇게 마음이 뭉클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긴 겨울을 보낸 기분이었어요. 창수 씨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제게는 추운 겨울 같았거든요. 커피 머신 앞에 서서 원두를 갈기 시작했어요. 드르르 하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예전에는 이 소리 때문에 창수 씨가 시끄럽다고 불평했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소리를 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상하죠? 제 가게인데 눈치를 봐야 했다니까요. 뜨거운 물을 내리면서 커피 향이 퍼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이 향기가 참 좋았어요. 창수 씨가 있을 때는 매일 커피를 내렸지만 이렇게 여유롭게 향을 맡을 겨를이 없었거든요. 항상 서둘러서 만들고 서둘러서 치우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조심조심했었어요. 첫 번째 커피가 완성됐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메리카노였어요. 컵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수 씨가 늘 앉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제가 마음 편히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됐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혼잣말이 나왔어요. 조용한 가게 안에서 제 목소리만 들렸어요. 내 공간을 사랑했고, 내가 주는 안정감을 사랑했고, 그리고 내 돈을 사랑했던 거야.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생각해보니 창수 씨는 저와 진짜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뭐가 힘든지, 뭐가 기쁜지 궁금해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집 치워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마치 가정부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 커피를 내렸어요. 이번에는 라떼를 만들었어요. 우유 거품을 올리면서 하트 모양을 그려 넣었어요. 창수 씨한테는 한 번도 이런 걸 해준 적이 없었는데 정작 저 자신에게는 왜 이런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하트 모양 라떼를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후가 되니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사장님,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요.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를 찾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창수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만 했거든요.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불평하지 않는 여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저는 아니었어요.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마지막 커피 한 잔을 내렸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누군가 옆에 있어서 외로웠던 날들이 생각났어요. 창수 씨가 있었지만 마음은 늘 혼자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진짜 혼자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쉴 수 있고, 아무한테 눈치 보지 않아도 됐어요. 이게 진짜 자유로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라서 외롭다고 누군가를 들이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또 혼잣말을 했어요. 내 마음의 빈자리는 내가 채워야 하는 거였어.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63살의 깨달은 진리였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어요. 제 공간에서 제 시간에 제 마음대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것 같아요.